거의 50년 가까이 됐죠.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일은 늘 비싸고 또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우리가 그대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 오래된 금융 시스템의 그 견고한 벽에 어쩌면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의 아미나라는 은행이 유럽 최초로 리플 페이먼트를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과연 그냥 한 은행의 기술 도입 뉴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국제 금융 시스템의 뭐랄까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이게 아니고요. 누가 그 기술을 받아들였느냐,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 핀마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정식 은행이, 그것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바로 그 스위스 은행이 자신들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통합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사건을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리플 하면 암호화폐 XRP, 그 가격 변동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사실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은행들이 수십 년간 써온 그 보이지 않는 수도 배관을 어쩌면 통째로 교체하는 작업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그 주인공들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리플은 뭐 그렇다 치고 이 아미나 은행? 좀 생소한데 어떤 곳인가요? 에아미나 은행은 원래 세이바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하고 전통금융을 잇는 걸 목표로 2018년에 설립된 곳이고요. 스위스 핀마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일종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핀마 인가라는 딱지죠. 그러니까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는 수많은 크립토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이들은 처음부터 전통금융의 엄격한 규칙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한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스위스면 금융강국이고 은행들도 엄청 보수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신기술, 그것도 논란이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에이암이나 은행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아미나 은행은 스스로를 크립토 은행이라고 부르면서 전통금융과 웹3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고 계속 공언해 왔어요. 이들에게 이번 리플 도입은 위험 감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설립 목적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기존 은행들이 보기엔 위험한 도전이지만 에아미나에겐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도 누가 썼느냐가 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치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포르쉐나 벤츠 같은 그런 전통의 강자들이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시장의 인식이 확 바뀐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까다로운 스위스 규제 당국 아래에 있는 은행도 쓰네? 이런 인식이 주는 파급력은 기술 백서 수십 페이지보다 훨씬 강력하죠. 그럼 그 기술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존 국제 송금의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죠.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소액을 보내려다가 수수료가 송금액의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걸 보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의 국제 송금 시스템, 즉 스위프트망은요. 사실 돈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에 가까워요. 서울에서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중간에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를 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각 경유지마다 수수료를 떼고 시간도 잡아먹고 지금 내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추적도 잘 안 되죠. 며칠씩 걸리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럼 리플 페이먼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단순히 중간 경유지를 없애는 뭐 그런 수준인가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리플 같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요, 메시지 전달과 실제 자산의 결제, 즉 세틀먼트를 거의 동시에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처리합니다. 중개은행 없이 그냥 개인 대 개인 P2P로 자산이 직접 이동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던 시스템에서 파일을 직접 전송하는 이메일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번이 다른 이유는 이 기술이
은행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리플이 웹3 기업과 기존 은행 시스템 사이에 운영상 마찰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나오는데 바로 이 마찰을 해소하는 방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마찰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개발자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 개발자는 그걸 당장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월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환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면 디지털 자산의 장점이 속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일종의 병목 현상 같은 것, 이걸 해결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바로 그 병목 현상이 마찰입니다. 웹3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24시간 돌아가는 디지털 방식으로 움직이지만 은행은 여전히 영업시간이 있고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가 있죠. 서로 다른 규격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려는 것과 같아요. 리플 페이먼트는 이 둘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웹3 기업이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은행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 달러나 유로 같은 명목 화폐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리플 USD, 즉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언급되는데 이건 기존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굳이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핵심은 신뢰와 통합입니다. 외부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다 쓰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안정성이나 규제 문제에 리플의 네트워크가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RLUSD를 사용하면 규제를 준수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자금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외부 의존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은행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에게는 이 통제 가능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게 효율성과 신뢰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프트와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단순히 조금 더 빠른 수준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다른 건지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주시죠. 스위프트와 리플의 차이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차이만큼이나 근본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스위프트는 결제 지시 메시지를 보내는 네트워크입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0달러를 보내라는 내용의 전문을 전달할 뿐 실제로 돈을 직접 옮기진 않아요. 메시지를 받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계좌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돈을 정산하는 복잡한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리플은 메시지 전달과 실제 가치, 즉 밸류의 이전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를 재정의한 것에 가깝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근본적인 차이네요. 그런데 스위프트는 수십 년간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이 써온 거대한 네트워크인데 리플이 정말 이 골리앗을 상대로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우위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전략은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스위프트가 잘하지 못하는 틈새를 파고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액 해외 송금이나 기존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미나은행의 사례처럼 전통금융과 웹3 자산을 연결해야 하는 새로운 수요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에서 성공 사례를 쌓아가면서 점차 영향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이번 스위스 사례는 고도로 규제된 선진 금융시장에 그 틈새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AM이나 은행을 시작으로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좀 특별한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까요? 이제 다른 은행들은 아미나의 사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할 겁니다. 운영상의 안정성은 어떤지, 규제 당국과의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용 절감 효과가 정말로 유의미한지 말이죠. 만약 아미나가 리플 솔루션을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한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경쟁은행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서 블록체인 인프라가 드디어 전통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이나 투기 수단으로만 보던 시가 돼서
이제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기술로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코인의 가격에서 기술의 가치와 효용성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우려를 할까요? 예를 들어 리플 네트워크가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 좀 중앙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민간 기업 기술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의존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한 위험은 없을까요?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판가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죠. 리플의 시스템은 소수의 검증인, 밸리데이터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근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리플이라는 단일 기업이 네트워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미래에 이들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거나 특정 거래를 검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스위프트가 여러 국가와 은행들이 연합한 중립적인 협의체 형태인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렇다면 은행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요, 은행들에게는 그 중앙화가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해결해줄 주체가 분명하고 규제 당국과 소통할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이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탈중앙화 시스템의 뭐랄까 무정부적인 특성보다는 통제 가능한 혁신을 선호하는 겁니다. 결국 효율성과 탈중앙화라는 가치 사이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엠이나 은행의 리플 페이먼트 도입은 단순한 기술 뉴스를 넘어서요. 전통금융과 웹3 기술이 마침내 손을 잡고 국경 간 자금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술의 우월함뿐만 아니라 규제 안으로 들어와서 은행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전략이 보수적인 금융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들으신 분들께 심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경 간 송금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해진다면 지금의 은행이라는 기관의 역할과 정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고 저렴해진 금융 인프라 위에서 우리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